약속한 시간보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유대한 국민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재성이라 합니다. 전에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자유교양재단이라고 하는 이런 또 단체를 또 같이 해서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 남북한 관계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서울, 대전, 수원 앞으로도 전국의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이 안보, 국가 안보에 관한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년들이 이런 무장을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전국 순회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에 하게 되는데 몇천 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신 분은 아직 100명도 채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여러 어른들은 그야말로 아주 생각이 깊으신 그런 모범 우리 수원 시민들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나가실 때는 강연 끝나고 나가실 때는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청년들의 영어 학습을 위한 시가로 한 6만 원 상당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다 드릴 테니까 본인이 쓰셔도 좋고 자녀들 또 친척들 청년 대학생들에게 주면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수원 시민 초청 북한 핵 문제 특별 강연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순서는 먼저 트루스 포럼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우리 청년 모임입니다. 거기에 대표되시는 김은구 회장님이 나오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소명 이런 제목으로 한 40분간 강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시고 북한 대한학교 이사장님을 전임하시고 행정학 박사님이신 김길도 박사님이 또 최근에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강연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김태우 박사 우리 한국의 핵 안보 전문가십니다. 강연이 있도록 이런 순서로 오늘 5시 이내에 모두 순서를 끝내겠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열심히 강의를 좀 들어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회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구 회장님 나오시죠.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재성 회장님께서 수원에서 시국강연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나라를 걱정하시는 귀한 선배님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대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대 졸업하고 석사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넥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넥슨? 들어보셨나요? 게임 회사. 게임 회사.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너가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신가요? 누구셨죠? 돌아가신 분으로 하면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여기 오너께서 이건희 회장님보다 조금 더 자산 가치가 크셨던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상가를 하셨는데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게임 회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게임 회사들, IT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은 거의 다 M&A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김정주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산이 많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얼마 전에 자살하셨습니다. 자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의미와 또 가치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확실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을 향한 그 희망과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넥슨에서 일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게임 IT 업계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하고 하다가 박사학위를 좀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박사과정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사를 수료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에 다시 들어갔을 때 큰일이 터졌습니다. 6년 전에. 6년이 아니고요. 벌써 횟수로는 벌써 이게 7년이네요.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16년 10월, 11월 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나라가 위험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자보를 쓰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계기가 돼서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를 서울대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괜찮으시면 제가 그쪽 가서 직접 넘기면서 해도 될까요? 노 회장님? 그게 영상 찍으실 때도 그게 나으시겠죠? 화면, 제가 여기서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께 조금 우선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사 시간, 정예학원, 러시아 비행공사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뭔지 혹시 아시나요? 6.25 때 이게 어디죠? 서울입니다. 북한군이 서울에 침공했을 때 당시 사진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수업 시간에 6.25 전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선배가 나이가 좀 있는 선배가 뒤쪽에서 교수님께서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꺼내시니까 어떤 선배가 뒤에서 아닙니다! 남한의 북침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6.25는 남한의 북침입니다!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하는 일이시잖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저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로 6.25는 남한의 북침인가요? 북한의 남침인가요? 북한의 남침이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남한의 북침이라고 뒤에 있는 선배가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수님께서 참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당황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선배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역사적 진실 같은 게 숨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그리고 혹시 서울대 바람 쐬러라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와보신 분이 계신가요? 법대 앞에 법대 앞에 보시면요, 그 정의의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의의 광장이라고 이름이 되게 멋있는데 이름만 멋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공터인데요. 뭐 정의의 종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공터에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밥 먹고 잠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우연히 선배 둘이 하는 얘기를 대학교 1학년 때 지나가면서 듣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빨치산 선배를 만났다. 빨치산 선배를 만났는데 혁명이란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생각을 해봐라. 6.25 때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가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혁명이란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느덧 불현듯 완수될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다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희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이게 돌이켜보니까 그게 정말로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운동권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운동권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오면서 이게 전략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전투적 학생회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학생회에 침투하자라고 하면서 학생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부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79년도에 그 학생회 재건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유신 때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9년도에 그런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80년대에 처음으로 다시 학생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당선된 분이 신대철 의원 아시죠? 예, 학생회장으로 그때 당선이 되셨는데 그런데 학생회가 결성된 이후에 급격하게 80년대 그리고 81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급격하게 사회주의 세력, 추종하는 세력, NLPD 아시죠? PD는 People's Democracy 이래가지고 정통 막스레닌주의고 NL은 National Liberation 해가지고 주사파입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인데 이 NL하고 PD가 학생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80년대 초반부터 학생회가 막 이제 다시 생기자마자 다시 그렇게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PD 계열이 엄청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PD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막스레닌 원전 막 읽으면서 그래서 막 이게 마르크스의 사상이다 막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데 NL은 단순합니다. 이게 우리 수령님의 교지야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수령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스로 막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에도 PD 계열이 초반에는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도 84, 5년을 기점으로 해서 NL 계열이 운동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주사파.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의 모든 시스템을 그 운동권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으시나요? 예,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어리지만 또 아주 어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리지는 않은데요. 제가 96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제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96년도에 입학했을 때 입학식을 하기 전에 신입생 환영회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버스 타고 어디 가가지고 1박 2일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조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방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걸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한국 사회의 모습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토론을 시킵니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운동권 의식화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식 하기 전부터 신입생 환영회라고 해서 선배들이 먼저 부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했던 96년도 그 법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주사파 운동권의 그 잔재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강철서신, 김영환 들어보셨죠? 예. 그 법대 8학년이신가? 예, 그렇고 이정희 아시죠? 통진당 예, 대표 하셨던 이분도 88학번인가요? 뭐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학생회를 장악한 상태였으니까 그분들이 학생회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입학식 1학년 때부터 좀 똘똘해 보이고 특별히 또 이게 잘생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막 키우더라고요. 키우면서 자기들의 그 후배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가 학교 다니던 9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이게 그 학생이라는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조직이 많지가 않습니다. 운동권 조직이 옛날보다는 많이 약해졌죠. 그런데 그 물밑에서 그 학생회를 장악해온 시도들은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저는 나중에 80년대 그 선배들, 80년대 그때 그 공산주의 운동하셨던 선배님들한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96년도에 내가 입학식 있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때, 의식화 교육이나 그리고 또 한국사 수업 때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때 한국사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로 큰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모르는 어떤 역사적 진실 같은 게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제가 우연히 이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시죠? 김영사. 예. 그리고 여기는 누구시죠? 푸틴. 푸틴? H. 옐친. 푸틴 이전. 예. 푸틴 이전에 옐친인데 이때 그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비밀 문서를 전해줬어요. 어떤 비밀 문서냐? 6.25 당시 소련의 비밀 문서를 전달해줬습니다. 한국에. 아주 귀한 선물이죠. 그 자료를 쫙 보니까 이거는 북한의 기습 남침이라는 게 명확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아시나요? 그것처럼 뭐가 진실인지 몰라서 헤맸는데 진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정말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주장을 했던 그 선배 같은 사람도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진실 앞에서 사과하고 자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진하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를 뒤져봐도 옛날에 잘못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반성했다는 내용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이상한 주장들만 계속되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이냐? 그래 러시아 비밀문서 보니까 북한의 기습 남침이네. 야 그런데 그거 벌써 60년, 70년 전 일이잖아. 그때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발전적인 남북 관계에 집중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더 나간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래 러시아 비밀문서 그래 우리 한번 보자. 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김일성을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알았잖아. 그런데 러시아 비밀문서 열심히 보니까 아니네. 남조선 해방 전쟁을 위해서 스탈린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이 보이네. 김일성은 소련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활동한 지도자였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왜 사과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운동권들이 6.25 참전하신 선배님들한테 당신은 미국에 속아서 이승만에 속아서 민족을 학살한 사람이다. 국군장병 선배님들한테 막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6.25 참전공사분들 중에 훈장 타신 분들도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속상하셔가지고 훈장을 반납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과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이 사과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오히려 이상한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뭐죠? 예, 광우병 때 이렇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성소, 예, 차라리 청산가리 먹겠다, 이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얼마 전 이야기죠? 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2008년도. 네, 제가 트루스 캠프라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저희 트루스 포럼에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광우병 사태를 아냐,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광우병 사태 때 이 거짓 선전으로 나라 뒤엎어질 뻔한 거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저희 트루스 캠프에 왔던 친구들은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라요. 가르치지 않은 걸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게, 아무리 자명해 보이는 역사적 사실도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후세에.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어요? 사실 대한민국 공산주의라는 거짓과 싸워서 이겨서 여기까지 온 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경제 발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사실 이렇게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아닌가. 그래서 이때 2008년도 저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요. 이때 혹시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들어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몇 분 계시네요. 미네르바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그 미네르바라는 사람, 필명인데요. 박대성 씨라는 사람인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운 카페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좌파였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명박 정권의 그 재정 정책들을 막 비판하고 분석하는 그런 글들을 썼는데, 그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아시나요?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걸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당에서, 나고야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를 계속 공격하다가 거기 허위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허위 사실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좌파입니다. 좌파인데 구속이 됐는데 어느 날 일간의 청년들이 면회를 오더래요. 면회를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야, 너 제발 자살해라. 네가 자살하면 지금 우리 광우병 사태로 촛불 시위 보이지? 이 에너지를 힘입어서 이 정부를 정말로 정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제발 자살해. 너 자살하면 너는 열사가 되는 거고 너네 가족들 우리가 다 돌봐줄게. 그러니까 제발 자살해. 이렇게 설득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좌파니까. 이 사람이요, 원래 여기 세 사람 보이죠? 세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막 자살 조명 받고 이러니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2011년에 인터뷰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뭐가 진실인지에 상관없이 거짓말을 이용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완전히 각인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자살 종용 당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죠? 김지아 씨. 예. 타는 목마름, 유신 정권에 저는 아주 멋들어진 시를 쓰셔가지고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이분이 그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구속되셨죠. 이분도 구속되셨는데 이분도 자살 종용 당한 거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시나요? 예,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우선은 그 동지들, 친구들이 자살하라고, 너 민주화를 위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살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미치셨어요. 그 정신과 치료받고 막 그러셨거든요. 어머니마저도 이선실이라는 간첩한테 넘어가셔가지고 자살하라고 하니까 미치신 겁니다. 그 뭐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분을 잡고 계셨던 분은 그 사모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 박경리 작가의 따님, 이 부인이셨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 존재하고 이 전쟁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됐습니다. 이게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요, 이게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교과서가 7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교과 과정 2022년도 교육과정이라는 게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이는 언제죠? 7년 전? 2015년. 2015년도에 2015년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정권이었죠?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됐죠. 7년마다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를 교육부 고시를 바꿔가지고 2018년도에 바꾼 거예요. 커리큘럼을 바꿔가지고 2019년도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 한국사 그 고등학교 교과서가 몇 권이나 있을까요? 9개 있습니다. 9개. 제가 유신과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글 쓸 게 있어가지고 그 9종 교과서를 다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운동권 의식화 교육 교재더라고요. 이 내용 어떤 거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절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써보자.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유신독재와 반대운동,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일어서라, 김지아 시인의 시입니다. 이거를 내세우면서 유신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지아 시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가르치지 않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되게 많아요. 앞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어떤 독재자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냐 하는 건데, 보시나요? 누가 제일 많이 죽였죠? 모택도. 예, 이게 그 연구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1등할 때도 있고 모택동이 1등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히틀러예요. 근데 쫙 보다 보면 저희 김일성도 있습니다. 김일성도 있고 그 옆에 폴포치 있어요. 폴포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 빼놓고 죄다 사회주의자입니다.
그 사회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걸까요? 예.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회장님? 예, 알겠습니다. 사회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이는 걸까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유신 비판하면서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했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1972년도, 저는 태어나기 전인데요. 그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아 계셨죠. 그때 중국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문화대혁명 맞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몇 명 죽었죠? 한 800만? 그 연구에 따라서 이건 다른데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도 한 40만 정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대기근이 있었죠? 대기근으로 죽은 사람들이 또 한 4천만. 그래서 한 8천만 정도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그 중국 유튜버가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 그 대기근 사망 때 정부 관료들이 내부적으로 집산한 자료를 거기서 공개를 했는데 대기근으로 죽은 사람만 9천만으로 계산을 했대요. 이게 숫자가 저희 대한민국 인구 2배가 죽은 겁니다. 그게 언제였다고요? 72년. 유신을 전후로 한 그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예? 사진으로 보셨어요? 사진 넘어갔구나. 예.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뚜엉스이라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 되게 많죠. 이게 뚜엉스랭이라는 정치범 수용소 한 곳에서 나온 6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이렇게 탈출하신 분이 있어요. 탈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자 도끼 들고 목으로 찍으려고 하고 있고 이 사진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무에다가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 이 나무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뭐 정신복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이름으로 부르면서 나무에 핀도 있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건 더 심해요. 보이시나요? 여기 애기를 던져서 총으로 맞추고 있어요. 장난치듯이.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애들 시체입니다.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나요? 애기들이 자기 죽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끔찍한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장애이 됐냐? 우리 캄보디아는 농업에 기반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학살을 자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나요? 미국이 닉슨 독트린 선언한 거 아시죠?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닉슨이 어느 날 갑자기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아시아에서 뭔 일 나도 우리가 지상군 안 보낼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는 아시아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미국부터 이제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원래 주한미군 다 철수할 계획이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베트남에서 실제로 철수가 시작되고 나니까 킬링필드 어디서 일어났죠? 캄보디아. 베트남 바로 옆이죠. 여기도 원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롱롤 정권이라고 해서 친미 정권이 있었어요. 친미 정권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미군이 빠지니까 롱롤 정부가 하와이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딱 생기고 그러니까 베트남 멸망하기 며칠 전에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입성을 합니다. 다 입성을. 오전에 입성해요. 한 10시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사람들도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 크메르 루즈 좋다 막 이렇게 환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바로 소개령을 내립니다. 도시를 다 비워라. 우리는 농촌으로 간다. 처음에 설명도 잘 안 해줬어요. 설명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도시를 비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도시를 비워라 명령을 내리고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도시로 못 들어왔어요. 왜? 우리는 농업에 기반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다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이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킬링필드가? 70년대예요. 70년 그 유신 있고 나서 74년부터 한 3년 정도에 많이 죽었고 그 전부터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신이 꼭 나쁜 거라고 막 그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화를 최고의 가치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죠. 이 캄보디아 킬링필드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건 아마 모르실 거예요. 65년도에 김일성이 모택동한테 우리 나만 칠 테니까 한번 좀 도와줘.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65년도에. 아시나요? 이거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한 이후에 중국의 그 사회과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나중에 그 중국의 비밀문서를 공개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6.25 전쟁은 전면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1960년에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죠? 카스트로 체게바라. 근데 쿠바랑 한국 전쟁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전쟁은 전면전이죠. 쿠바는 쿠데타. 소규모 쿠데타. 그래서 이게 전면전으로 할 게 아니라 소규모 쿠데타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60년대 말에 한국에 무장공비 엄청 보낸 거 아시죠?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65년도에는 우리가 남한 칠 테니까 공식적으로 도와주라. 모택동한테 부탁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7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75년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월남 패망했죠. 월남 패망할 때 패망하기 얼마 전에 일주일쯤 전에 다시 한번 중국 가가지고 우리 한번 제발 우리 6.25 때 못다한 분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모택동한테 다시 간청했어요. 그때가 1970년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당시 역사적 환경이 대충 그랬다는 거는 인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개념 자체. 왜냐하면 교육을 못 받으니까. 전교 1등 하면 뭐예요?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할까요? 10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해온 게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중간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트루스 포럼이라는 걸, 그러니까 탄핵 사태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루스 포럼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래 5가지 가치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정하시나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는요
양립할 수 없는 거대한 인식의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은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해서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다. 라는 좌익 민족주의 사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좌익 민족주의 사관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시작부터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 성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저주라고 저주하는 것이 좌익 민족주의 사관이에요. 그리고 그 출발, 뿌리는 북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루스포럼은 거짓과 싸우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거짓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좌익 민족주의 사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이 좌익 민족주의 사관에 빠진 사람들이 북한을 추종해요. 민족적 정당성은 북한에 있다. 북한이 경제 발전은 못했지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북한 사람들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2014년도에. 결론이 뭐냐? 인륜에 반하는 극악 무도한 범죄, 반인도 범죄라고 합니다.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북한의 전 지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참사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 시스템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좌익 민족주의에 빠진 사람들, 북한은 비정규직도 없고 지상가공이야.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습잖아요, 그렇죠? 우스운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모르는 애들은 여기에 속습니다. 아까 광우병 사진 보여드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나요? 그 거짓 선동했다는 거. 그런데 어린애들은 광우병 선동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후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사랑스러운 손주분들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아드님들, 따님들은 이게 보통 그 40, 50대이시면은 싸움이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속 썩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차라리 손녀를 공략을 하십시오. 그 대한민국은 정말 바닥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들 따님이 설득이 안 되셔서 속상하시면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근데 대한민국 축복이다. 네가 죽기 전에 그거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변화됩니다. 변화될 겁니다. 많이 변화됐잖아요, 벌써. 그렇죠? 지난 4년, 5년, 저는 5년, 6년 벌써 트루스포럼 시작한 지 횟수로 7년 됐더라고요. 시작할 땐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벌써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을 이용해서라도 대한민국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동안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을 지금 여러분들이 또 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국권의 한미동맹. 오늘 김태우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미동맹 너무 중요하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이 한미동맹은 자유와 진리라는 가치 안에 있는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굴종하는 게 맹목적으로 굴종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걸 떠나서 그 신앙의 동맹이라고까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소련이 망한 다음에 가장 급진적인 사회주의 주장이 어디서 나올까요? 소련이 망한 다음에 가장 급진적인 사회주의 주장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마르크스주의를 방법론으로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좌파, 유럽에 있던 신좌파 세력들, 이런 학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왔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해가지고 막시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한국과 사회 속에 엄청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공부해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교수하시는데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계신 거예요. 특히나 인문학 하시는 분들, 사회학 하시는 분들, 교육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애들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급진적인 사회주의 주장이 미국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미국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우쳐줘야 돼요, 미국을. 미국이 굳건하게 토대로 삼았던 이 보편적 가치, 기독교 세계관을 갖다 두고 뿌리내린 그 보편적 가치, 이 토대를 무너뜨리면은 미국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작은 나라죠. 그렇죠? 미국에 비하면 많이 작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을 깨워내는 역할을 항상 해왔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속을 때 너네 정신 차려라. 천황주의의 성격상 미국도 공격할 거다 라고 경고하신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런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막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친했거든요. 일본이 전략적으로 미국 이민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엄청 하와이, 캘리포니아, 서부에 엄청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진주만 공습이 딱 터진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또 미국이 실수하는 거예요. 소련하고 손잡아서 좌우합작해가지고 전후 처리하려고. 왜냐면 힘드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공산주의 속지 마라. 협력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소련 간첩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6.25전쟁 났잖아요. 그렇죠? 6.25전쟁 나기 전에 49년도에 미국 빼지 마라. 미국 빼면 전쟁 난다. 경고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미국을 깨워내야만 하는 사명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또다시 미국을 깨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멀리 있는 미국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고요. 한국에서 목소리 내면 미국에서도 반응이 있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미국에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동성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안에서 목소리 내는 운동가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꼭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셔야지 한국에서 목소리 내는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면 그 침묵이 한국에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의 그 목소리를 누르는 기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사례를 동성애 합법화 이런 사례들을 동성애 운동가들을 한국에서 미국 사례 언급하면서
그 한국에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들 꼭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셔야 저 같은 사람이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시더라고요. 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운동 하시는 분들은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분들마저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는 한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 탄핵 사태 부담금인데요. 여러분들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론의 거짓 선동으로 진행됐던 체제 전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거짓말로 대한민국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 꼭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탄핵 때 아주 큰 역할을 하셨죠. 근데 어쨌거나 그 한미동맹 지지하고 또 대한민국 정체성 강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는 사람들이 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5년 전, 6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인 거 아시죠? 이제는. 네. 이 진실과 거짓의 존재에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 숙명. 제가 마지막은 유대기독교 세계의 반장으로 기독교 보수주의인데요. 크리스찬 아니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이게 별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보편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진실 이것이 보수주의 세계관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신앙, 건강한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좌파, 자유주의 신학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한국 안에서도 좌파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은, 기독교 좌파는 결국에 뭐 하냐?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민중해방 운동가다. 하나님의 아들 뭐 구원자, 부활했어 뭐 이런 것들 다 부정하고요. 그냥 민중해방 운동가를 만드는 거예요. 도울 아시나요? 도울? 도울이 얘기하는 게 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은 이스라엘 신화야. 우리 단군 신화 있잖아? 그리스 신화 있지? 우리가 이스라엘 신화 뭐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2017년도에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로마서 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약은 그 신앙의 세계에서 파괴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야훼라는 귀신이 짓거리는 소리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딱 날려버리고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하냐? 신약 성경에 서신서 아시죠? 서신서. 바울 서신서. 14서신서가 있는데 이거를 딱 날려버리는데 어떻게 날려버리냐면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보니까 했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상하게 지 혼자 정신 창란 일으켜가지고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신서를 다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남습니다. 복음서가 남는데 복음서를 캐리그마와 로기아로 구분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기아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빨간 글씨 있죠. 그거고 캐리그마는 뭐냐면은 전수, 선포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어떤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 이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캐리그마와 로기아를 나누면서 캐리그마를 성경책 쓴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공부도 못했던 사람들이잖아. 뻥친 거야, 뻥친 거. 책 많이 팔아먹으려고 구라친 거야 라고 합니다. 그 캐리그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 동정녀 탄생, 기적, 부활, 구속 이런 것들이 다 캐리그마거든요. 이거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남기냐? 로기아를 남기는데 로기아에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딱 남겨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민중운동가,
혁명가를 만듭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민중 신학.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경험으로 재단하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모더니즘하고 연결돼가지고요. 막시즘의 창조 역할을 합니다. 신학 안에서.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이 민중 신학, 해방 신학, 통일 신학, 김일성 신학까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크리스찬 분들은 당연히 바로 잡으셔야 되고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도 친구분들 중에 교회 다니신다고 하면서 뭐 문재인 나는 지지한다, 이재명 지지한다 이러시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야, 너 정신 차려라.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데 크리스찬인 사람이 그 나라 위험한 것도 인식하지 못하냐. 이렇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넘어갔는데요. 오늘 요걸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가장 큰 거짓말 바로 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여기서 또 파생된 게 자유민족주의 사관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시장. 이게 한국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세계사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사적인 싸움을 깨워내고 싸워 이기는 게 대한민국의 역할이에요. 미국도 깨어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야 하는 지금 숙명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구 지금 곧 박사학위를 받으실 분인데 서울대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연세로 지금 40대 되시고 아마 아버님 동생 같은 분인데 이런 분이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